화상 통화의 반대편에서 눈부신 의상을 입은 여동생이 활짝 웃고 있었다. 언니, 결혼 축하해. 저기서 무슨 일 하고 있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있어 라고 말하며 화면에 전체 의상을 보여주었다. 전화 화면에 나온 그녀는 내가 선택한 것과 똑같은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친척이 한 명도 없는 결혼식이 어떤 것일지 궁금했다. 순수하게 행동하면서 여동생은 은근히 나보다 우월하려고 했다. 화면을 보고 여동생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외쳤다. 나의 이름은 낸시이고 30세의 회사원이다. 나보다 한 살 많은 남자친구 폴과 결혼한다. 우리 둘 다 프로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야구 경기장에서 만났고 경기 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로포즈를 받았다. 마치 주자를 둔 채 7이닝까지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대 팀의 7이닝은 예상치 못했다. 그 상대는 내 여동생이다. 나보다 몇 살 어린 여동생의 이름은 릴리다. 그녀는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나보다 더 귀엽다. 사랑스러운 여동생은 약간 꼬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나를 모방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학교, 동아리 활동, 옷, 헤어스타일. 릴리는 나의 모든 것을 모방했다. 그녀의 예쁜 얼굴 덕분에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보인다. 나는 가짜로 취급당하고 그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게다가 그녀는 내가 먼저 선택한 것처럼 항상 행동한다. 내가 부모님께 불평을 했지만 그들은 항상 릴리를 편들었다. 자매로서의 우리의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가장 큰 사랑에서 가장 큰 증오가 생긴다는 것을 느낀 적이 많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하는 것까지 나를 모방하자 정말 놀랐다.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하고 약혼 과정을 거친 후 폴과 나는 마침내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러 결혼식장을 돌아보고 견적과 날짜를 비교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 팀의 선발 라인업을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 모든 노력 끝에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한 날의 기념일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운명이다. 여기서 의식을 치르자. 며칠 후 릴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니, 나도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축하해.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했다. 릴리는 기쁘게 웃었다. 언니가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하려고 해. 나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정말 괜찮아? 릴리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당황했다. 우연히 내 결혼 날짜를 언니랑 똑같은 날로 정했어. 언니들이 고른 날이 운수가 좋은 날이라서 그래. 그냥 흐름에 맞춰 보자고 생각했어. 운수가 좋은 날이긴 하다. 우리는 기념일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손님은 어떻게 할 거야? 신부가 귀여우면 손님들이 더 즐거워지지 않아? 언니는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모든 친척들이 내 결혼식에 참석할 거야. 이미 가족 모두에게 연락했어. 알려줘 언니. 그러고 나서 릴리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아니, 이미 모두에게 연락했어? 얼마나 빠른지? 마치 파울 영역에서 플라이볼로 홈에서 아웃당한 주자가 된 것 같았다. 지금 친척들에게 연락하면 릴리와 같은 날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도 내가 무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릴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참 재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릴리의 장난은 약간 성가신 정도였지만 이제는 나에게 직접 도전해왔다. 이렇게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거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체인지업이나 직구다. 릴리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폴에게 사과했다.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두 사람이 이야기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내가 양보하기를 바랐다. 나는 다시 한번 좌절과 슬픔에 울었다. 큰딸의 결혼식을 망치는 것을 기뻐하는 여동생과 부모님이 싫다. 남편은 진심으로 내 걱정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동생은 모든 것을 모방하는 사람이잖아.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면 그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맞아.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그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고생해서 일정을 조정했는데 그것이 다시 망가지면 우리의 결혼식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될 것이다. 재앙.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될 거라면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기념일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대로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걱정했다. 그 문제는 생각해보자. 그가 대답했다. 남편과 나는 머리를 맞대고 결혼식 날짜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모님은 두 딸이 같은 날에 결혼식을 올리면 손님들이 몰릴까 봐 두려워했다. 다시 생각해보라. 친척들에게 불편을 끼칠 테니 적어도 6개월은 연기하라. 릴리에게는 똑같은 말을 하지도 않는구나. 그녀는 이기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거야. 아마도 너희들은 내가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 말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야.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내가 내 감정을 큰 소리로 외치자 부모님은 당황했지만 곧 심각한 얼굴로 나를 마주쳤다. 사과해. 아빠와 엄마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부모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무례해. 대단한 기백이야. 내가 판사라면 이런 부모님은 퇴장시킬 거야. 그만이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안녕. 나는 더 이상 너희 딸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놀랍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부모님과 갈등을 겪은 후 여동생이 나에게 연락했다. 언니, 엄마와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둘 다 무서워 보여. 집안 분위기가 엄청 긴장해. 결혼식 날짜는 바꾸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여동생이 뭐라고? 라고 외쳤다. 우리 친척들이 다 내 결혼식에 올 거잖아. 아빠와 엄마도 올 거야. 괜찮아? 괜찮아. 마음대로 해. 나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으니까 친척들도 상관없어. 아, 정말이야? 그럼 우리 둘 다 멋진 결혼식을 올려. 여동생의 대담함이 놀랍다. 그녀는 맞지도 않은 데드볼에 맞은 것처럼 다친 척하는 타입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매로 지내온 이유는 내가 그녀를 참아왔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견뎌왔다. 아마도 그게 여동생의 대담함을 키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언니, 초대장은 어떤 걸로 할 거야? 무슨 패턴인지, 색상은? 주소는 손으로 쓴 거야? 아니면 인쇄한 거야? 아직 정하지 않았어. 마음을 정해. 언니는 취향이 좋아. 나도 참고하고 싶어. 참고한다고? 즉 그녀는 남편이 예측했듯이 나를 모방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내가 결혼식 계획을 변경하면 그녀도 나를 따라 모방할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여동생의 모방 행동을 참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큰 스트레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다려라. 이것은 불필요한 인내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성가신 여동생과 무감각한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몇 가지 선택지가 떠올랐다. 아, 기다려. 사진 몇 장 보내줄게. 나는 예상치 못하게 여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의도를 모르는 여동생은 흐뭇한 기쁨으로 환호했다. 와, 정말 기뻐. 언니를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녀가 나를 믿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자. 나도 속임수를 쓸 수 있다. 그 후로 우리는 부모님과 모든 연락을 끊었다. 결국 연락을 끊었지만 여동생과는 여전히 연락을 유지한다. 예상대로 그녀는 내가 선택한 것과 같은 초대장을 고르고 정중하게 나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언니 결혼식은 어때? 나는 그녀에게 제대로 대답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우리 자매의 연락 횟수가 많아졌다. 드레스 색상은 뭐야? 생화는 어떤 걸로 할 거야? 남자와 여자 직원 비율은 어떻게 되지? 내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 문자로 물어대는 여동생에게 점점 더 짜증이 났다. 이 드레스 고른 거야. 내게 잘 어울리지? 라는 문자와 함께 내가 선택한 것과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왔다. 나를 그렇게까지 모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여동생이 결혼 날짜를 알린 이후로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결혼식 메뉴를 조금 바꿨어. 뭐라고?
깜짝이야. 뭐로 바꿨어? 고기 요리를 업그레이드하고 음료 코스를 더 좋게 해달라고 했어. 안주도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했지. 그래? 어떤 걸로 바꿨어? 사진이 있니? 궁금해. 물론이야. 하지만 보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 참고할 거야. 참고한다는 말은 본보기로 삼는다는 뜻이다. 본보기로 삼는다는 말은 똑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 싶으면 보내줄게. 하지만 남편하고 잘 상의해. 메뉴를 바꾸면 결혼식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번에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잖아. 알지만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럴까? 여동생은 즉시 사진을 보내달라고 재촉한 후 전화를 끊었다. 큰 한숨을 내쉬었다. 나를 걱정하는 남편이 여동생과 연락을 끊는 게 어때? 스트레스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래, 스트레스야.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로 했어. 지금 물러서면 전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거야. 그건 견딜 수 없어. 괜찮아. 난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같은 피를 나눈 자매끼리의 싸움이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이건 내 여동생과의 WBC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아니라 우먼 브라이들 클래식이지. 바보야. 결혼식 당일 남편과 나는 둘 다 긴장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의 주목을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걱정했다. 하지만 의식이 시작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글썽였다. 의식에 이어 리셉션이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리셉션 중에도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었다.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전화가 울렸다. 타이밍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화면을 확인해보니 여동생이었다. 잠시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 회장 한 구석으로 이동했다. 화상 통화의 반대편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동생이 활짝 웃고 있었다. 언니, 결혼 축하해. 저기서 무슨 일 하고 있어? 옷을 갈아입고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화면에 전체 의상을 보여주었다. 내가 선택한 것과 똑같은 드레스였다. 친척이 한 명도 없는 결혼식이 어떤 것일지 궁금했다. 보여줘. 알았어? 카메라를 받고 회장을 보여주었다. 상황을 본 여동생이 놀란 목소리로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스탠딩 파티 같잖아. 그래. 일반적인 리셉션 대신에 입장료를 내고 참석하는 결혼식 리셉션 파티를 하기로 했어. 뭐라고? 여동생이 우리와 같은 날에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일반적인 리셉션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무력감을 느꼈고 회장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입장료를 내고 참석하는 결혼식 리셉션 파티라는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우리는 정식 리셉션이 아니라 캐주얼한 파티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회사, 축사, 폐회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화와 오락에 할애했다. 손님들에게 참석비를 부탁했고 선물은 받지 않았다. 음식은 뷔페 스타일이었다. 일반적으로 리셉션에서는 풀코스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테이블에 큰 공간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된다. 하지만 뷔페 스타일이라면 테이블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을 앉힐 수 있다. 한 테이블에 더 많은 사람이 앉으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 참석비에 초대받은 사람의 수를 곱하면 리셉션 예산이 된다. 따라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예산이 커진다. 입장료이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하기가 더 쉽다. 예산 내에서 음식 등급을 높일 수 있었다. 주인공인 내가 회장 가장자리에서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캐주얼한 파티이기 때문이다. 그런 건 전혀 몰랐어. 말도 안 해줬잖아. 왜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그냥 따라했을 거고 내 특별한 날을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았어. 말했으면 이미 초대한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야 했을 거야. 전화 반대편에서 여동생의 입이 벌어졌고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다. 그 드레스 잘 어울리네. 내가 고른 거지. 응. 하지만 언니도 입을 거지? 옷 갈아입을 거라던데. 사진 촬영을 위해 이미 입었으니까 오늘은 입지 않을 거야. 나머지 의식은 팀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거야.
야구 팬들을 초대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건 내 결혼식과 전혀 다르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둘 다 멋진 하루를 보내자. 안녕. 진심을 담은 미소로 여동생에게 손을 흔들었다. 마침내 힘든 경기를 마무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밝은 기분으로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친척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엽서를 보냈다. 축하 전화를 건 친척에 따르면 부모님은 결혼식 당일 나에 대해 가능한 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우리가 다투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자식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와, 그럼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바라던 대로다. 내 희생과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는 필요 없다. 그들을 버리고 갈 거야. 여동생은 결혼식 후반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때까지는 주인공으로서 기뻐했지만 의상을 갈아입고 돌아온 후로는 달라졌다. 안절부절 못하고 진정할 수 없었다. 직원들의 움직임과 리셉션의 진행 상황에 신경을 쓴다. 요리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얼마나 무리한지. 회장 직원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나를 모방하는 한 연니한테 따라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혼식 리셉션이라는 큰 무대에서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었다. 나와 여동생의 결혼식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예산을 무시하고 음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의상을 바꾸도록 요구한 책임은 모두 여동생에게 있었다. 아마도 공황 상태에서 현실적인 선을 찾기 시작했겠지만 조금 늦었다. 이야기를 전해준 친척에 따르면 평소 메뉴를 바꿔 내 결혼식 파티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따라했기 때문에 음식이 매우 훌륭했다고 한다. 특별 메뉴라 그 위에 음식을 업그레이드했으니 식사 비용만 해도 엄청났을 것이다. 의상을 바꾸는 것도 드레스와 메이크업의 비용이 발생한다. 총 지급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팀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FA를 영입한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났다.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결혼은 구원투수가 타격을 받고 많은 실점을 내준 것으로 시작되었으니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헤어진 것 같다. 하지만 여동생은 우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결정적인 요소인 나가 빠진 부모님 집은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부모님과 여동생의 관계는 순식간에 불안정해진 것 같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혼은 불가피한 것 같다. 안타깝지만 죄책감은 전혀 없다. 그녀가 다음 파트너를 찾으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결혼식의 서두름이 끝나고 남편과 시댁을 방문했다. 친척들과 함께 결혼식과 리셉션을 포기하고 대신 결혼식 파티를 열기로 한 우리의 결정을 다시 한번 이해해준 시댁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놀랍게도 시댁에서는 우리를 위해 호화로운 케이크를 준비해 놓았다. 방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 예쁜 꽃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턱스시도를 입은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파티를 완료한 것을 축하했다. 그들은 나에게 엄청나게 친절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시댁 앞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남편과 함께 케이크를 자른다. 상대 팀의 럭키 세븐 이닝에 크게 졌지만 그랜드슬램을 치고 멋진 역전극을 펼쳤다. 우리는 옛날 가족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앞으로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